샤르드 골호의 시간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물론 더 나아가 유럽의 유일한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프랑스는 이미 그 항공모함보다 더 새롭고 더 크고 더 강력하며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버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새로운 함정의 많은 비평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골이 이끌었던 주권 회복운동의 이름을 딴 프랑스 리브르, 즉 자유프랑스라는 이름의 이 항공모함은 단순히 기존 것의 더 나은 버전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항공모함은 그 이름 자체를 구현한 것으로 프랑스가 자국의 해군과 조선 기술을 스스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슈퍼 항공모함에는 기존 프랑스 함정에 없던 다양한 설계 특징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자국 항공모함 개발에서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바다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리브르는 사실상 샤를드골의 설계에서 비롯된 수많은 실패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곧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함정이 될 이 함선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프랑스가 처음으로 넘으려 했던 야심찬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샤르드골을 업그레이드하다. 세계 현대 군함 및 잠수함 디렉토리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 세계에서 8번째로 강력한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도, 일본,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미국만이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DMMWS에서 제공한 이 원형 그래프를 보면 프랑스 해군이 항공모함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2001년부터 단 한 척의 항공모함 샤를드골을 운용 중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인 샤를드골은 프랑스 최초의 원자력 추진 수상함이었으며 이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 기준으로 미국 해군을 제외하면 유일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이 상황은 곧 바뀔 것입니다. 중국이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타입 004를 건조 중이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원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샤르드골은 프랑스 해군의 핵심 수상함이며 프랑스 리브르 항공모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 급은 기존 해상 전투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책임이 아니었다면 샤를드골은 현재 프랑스 해군에서 유일하게 운용 중인 항공모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포슈는 2000년에 브라질에 매각되었기 때문입니다. 25년 된 이 항공모함은 길이가 261.5m, 즉 약 858피트에 달하며 배수량은 42,500톤으로 지금까지 건조된 항공모함 중 10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항공모함은 폭이 약 64m이며 갑판에는 30, 40대의 항공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 항공단은 주로 해군 작전을 위해 개조된 다소 라팔의 단좌형 변형인 라팔 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EEC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와 군용 헬리콥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샤를드골은 항공기 이륙에 캐터펄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캐터펄트는 캐터펄트 보조 이륙 및 착함의 약자로 본질적으로 이륙 시 항공기의 가속을 돕기 위해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뭔지 아세요? 착륙을 도와주는 어레스팅 기어도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 시스템은 샤를드골 항공모함에 중요하며 덕분에 항공모함이 안전하게 짧은 갑판에서도 항공기를 이륙시킬 수 있습니다. 프랑스 항공모함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4척의 항공모함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3척은 미국의 니미츠함, 제럴드 알퍼드함, 그리고 중국의 푸젠함입니다. 이 시스템은 1분마다 항공기 1대 이륙이 가능해 샤를드골 항공모함은 40분에 라팔 전투기 전체를 이륙시킬 수 있습니다. 캐터펄트 시스템으로 샤를드골 항공모함은 라팔 전투기 외에도 F-18 슈퍼호넷, C-2 그레이하운드 이륙이 가능합니다. 두 기종 모두 필요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샤를드골 항공모함은 강력한 항공대뿐만 아니라 에스테르 15 지대공 미사일이 장착된 32개의 수직 발사관과 미스트랄 단거리 미사일이 장착된 12개의 발사셀 등 뛰어난 무장도 자랑합니다. 소형 무장으로는 미사일이나 소형 선박, 항공기에 대한 최후의 방어선으로 20mm 자동포 11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최첨단 전자전 장비, 제머, 표적 추적 및 전투 관리 시스템, 기만 시스템 등 2급의 함정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항공단을 포함한 전체 함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거의 2,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 항공모함은 한 달 반 동안 바다에 머물 수 있고 2개의 수술실과 회복병동, 방사선과 의학실험실, 치과센터를 갖춘 50병상 규모의 떠다니는 병원 역할을 합니다. 추진 방식에 관해서는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프랑스 리브르에 도달했을 때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샤를드골 항공모함은 2대의 K-15형 가압수형 원자로로 구동되며 이 원자로가 2개의 증기 터빈을 돌려 82,00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이론적으로 샤를드골 항공모함은 약 27노트,
시속 50km로 순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샤를드골 항공모함은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탑재된 원자로는 카라멜이라고 불리는 전홍축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 종류의 핵연료는 5년에 한 번씩 연료를 재충전해야 합니다. 이는 원자로를 사용하는 본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항공모함에 원자로를 탑재하면 연료 보충이 필요 없어 유류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럴드 알포드함은 연료 보충이 필요 없습니다. 샤르드골함이 연료를 보충해야 하는 이유는 프랑스가 카라멜 핵연료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카라멜은 프랑스에서 개발돼 해군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저농축 연료는 고농축 연료보다 단순히 더 빨리 소모됩니다. 이것이 함상 원자로의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샤를드골함을 프랑스가 미국을 능가하려다 실패한 시도라고 부릅니다. 당시 미국은 유일하게 핵 추진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설계 결함들로 이는 나중에 함선과 승조원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자로에 연료를 보충하는 것은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샤르드골은 900일간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지구 12바퀴 거리만큼 항해한 뒤 2007년에 처음으로 연료 보충을 위해 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박은 1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주유소에 들르는 것과 달리 그 기간 프랑스 해군은 주요 함정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소요 외에도 핵 추진은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들은 핵 엔지니어 작업을 쉽게 하려고 갑판과 원자로 구획 사이에 통로를 마련해야 했고 이로 인해 공간이 줄었습니다. 동시에 이 함선의 터빈에서 발생하는 82,000마력은 공식적으로 홍보된 27노트에 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항공우주 방위, 전자 및 동력 시스템 연구 컨설팅 회사인 포캐스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샤를드골은 25.5노트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입증하지 못했으며 그것이 최고 속도라고 합니다. 이 말은 프랑스 해군 기함이 25노트의 함대 속도에 겨우 맞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지휘관으로서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비판을 받은 건 원자력 추진 시스템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사출기 시스템 역시 복잡한 물류 문제를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승무원의 4분의 1이 사출기 유지 보수와 운용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력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함정의 운용 비용도 증가시킵니다. 샤를드골은 현재도 운용 중이며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녹음 시점에도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해군이 단 한 척의 항공모함에 의존하는 것은 전투 능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5년에 한 번씩 1년 이상 항구에 머물며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2003년에 자매함을 건조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해군에게 두 번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디어는 거부되었습니다. 문제는 원자력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프랑스가 이 기술의 효율적 활용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를드골을 설계하고 건조하며 운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프랑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해군이 많은 실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샤를드골이 대체할 클레망소와 포슈와 거의 같은 크기로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잘못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항공모함의 크기는 이전 항공모함의 크기가 아니라 탑재해야 할 항공단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공기의 성능이 바로 사출기 이동거리, 착륙거리, 엘리베이터 크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항공모함의 모든 특성을 결정합니다. 샤를드골이 대체한 두 항공모함은 거의 50년이나 더 오래된 것이었고 반세기나 된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설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원자력 추진 선택은 돌이켜보면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추진 방식을 쓰는 함정은 설계 시 더 큰 오차를 허용하고 엔지니어들이 연료 조장고나 적재 공간을 조정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 추진에서는 단순히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이며 원자력 추진 선박 설계 경험이 부족한 엔지니어들에게는 매우 큰 제약이었습니다. 마지막 실수는 프로젝트 관리 오류였습니다. 샤를드골은 생산을 여러 번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조 기간이 터무니없이 길어졌고 그 사이에 함정에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던 일부 회사들이 폐업하기도 했으며 엔지니어들은 대체 업체를 빠르게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교훈은 제대로 활용되었고 이는 프랑스 최초의 슈퍼 항공모함인 프랑스 리브르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6년 3월 프랑스 리브르를 발표했지만
이 프로젝트는 이미 거의 10년간 진행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새 항공모함이 가치 있다고 결정하는데도 수년이 걸렸습니다. 샤를드골의 가장 큰 운영상의 문제는 연료 보급과 정비로 인한 가용성 부족이며 이것이 바로 프랑스 리브르가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하려는 부분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새로운 항공모함은 2038년에 출항하며 이는 샤를드골 태역과 같은 해여서 해군에서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러나 이 항공모함이 단독 운용되므로 가용성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프랑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같은 급의 두 번째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국회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지만 녹화 시점까지 두 번째 항공모함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리브르함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슈퍼 항공모함이 될 것입니다. 이 항공모함은 약 8만 톤의 무게, 선체 길이는 310m, 갑판폭은 90m에 달할 것입니다. 이 항공모함은 샤를드골함보다 배수량이 거의 2배이고 갑판 면적은 약 17,200제곱미터로 20% 넓어집니다. 40톤 엘리베이터 2대도 설치됩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1,900-2,000명의 선원과 승무원이 탑승하며 내 8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이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목적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는 샤를드골함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물론 선체 조립이 최소 5년은 더 지나야 시작되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가 제시받은 설계입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유명한 명언처럼 큰 항공모함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에너지 요구사항은 프랑스 리브르호의 추진에 약 11만 마력 선내 전력에 30메가와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확히 말하면 이는 약 2만 유럽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타이타닉호 추진력의 2배 이상입니다. 참고하세요. 엔지니어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그 많은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당연히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샤를드골에 사용된 KK-15 원자로에서 파생된 2개의 K-22 원자로가 프랑스 리브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원자로들은 프랑스가 앞으로 도입할 SN3지 잠수함에도 사용될 동일한 원자로입니다. 하지만 샤를드골 원자로와 달리 이 원자로를 구동하는 전홍축 연료는 10년에 한 번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프랑스는 첫 번째 항공모함이 의무적으로 정비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항공모함을 완성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리브르함은 샤를드골함과 달리 3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해 최대 27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샤를드골함도 같은 최고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큰 업그레이드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새로운 항공모함은 거의 2배나 더 무겁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을 보면 같은 속도에 도달하는 것은 인상적입니다. 첫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 기대에 못 미쳤음에도 원자력 추진을 다시 선택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전략적 이유와 운용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프랑스는 원자력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샤를드골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며 한 번의 좌절로 원자력 연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프랑스의 엔지니어들은 샤를드골의 실패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얻었고 프랑스 리브르가 최소한 그 단점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프랑스는 군사 및 민간 분야에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특히 해군을 위해 자국의 원자력 기술과 노하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특정 기술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상실은 방위 산업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세기 후반에 대형 항공모함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새로운 대형 항공모함인 HMS 퀸 엘리자베스와 HMS 프린스 오브 웨일즈를 각각 2014년과 2017년에 야 진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영국 해군은 퀸 엘리자베스급의 절반 규모에 불과한 경항공모함만을 운용했습니다. 이 공백으로 해군은 다른 현대 군대보다 기술적으로 뒤처졌습니다. 프랑스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이유는 수상함뿐만 아니라 잠수함, 더 구체적으로는 잠수함의 핵추진 체계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4척의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과 6척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운용 중이며 모두 원자로로 움직입니다. 프랑스는 함대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브르 건조를 통해 얻은 지식은 이 잠수함들의 개발에도 적용될 것이고 반대로 잠수함 개발에서 얻은 지식도 프랑스 리브르에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핵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운영 측면에서 이렇게 큰 선박이 기존 방식대로 움직이면 연료를 자주 보충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고 힘을 투사하기 위해 설계된 해군 함정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솔직히 이런 추진 시스템은 생산과 유지비가 저렴하고 인력도 덜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낮은 가격에 따르는 제약들은 프랑스에게 결코 가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추진 시스템에서 이착용 메커니즘으로 넘어가면
프랑스는 프랑스 리브르의 전자기식 항공기 이함 시스템, 즉 EMALS를 도입함으로써 소수의 엘리트 국가 중 하나로 자신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USS 제럴드 알포드와 푸젠에서만 사용되며 중국은 독자적인 이함 메커니즘을 개발 중입니다. 이 EMALS는 증기식 캐터펄트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 기체 부담을 줄이고 무게가 가볍고 유지 보수가 적으며 초기 비용도 낮습니다. 또한 증기식 캐터펄트는 증기 생성에 담수가 필요해 항공모함이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데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반면 이 EMALS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에너지 낭비 외에도 증기식 캐터펄트는 여러 대형 부품과 한 번 발사마다 약 450kg의 물이 필요해 항공모함 내부에 대형 시스템 공간이 필요합니다. 흥미롭게도 증기식 캐터펄트는 크고 무겁지만 매우 신뢰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아킬레스건은 피드백 제어 기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증기식 캐터펄트가 작은 기체를 너무 강한 힘으로 발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고 그 결과 기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샤를드골 항공모함에 탑재된 증기식 캐터펄트는 27톤짜리 항공기를 75m의 거리에서 시속 260km, 즉 140노트까지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엄청난 힘입니다. 인간이 지구에 존재하는 목적이 증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큰 힘에 비해 제어는 그리 정교하지 않습니다. 제어력이 부족해 드론 등 일부 항공기는 증기식 캐터펄트로 발사할 수 없습니다. 힘이 너무 강해 기체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멀스는 매우 정밀합니다. 이멀스는 모터를 사용해서 자기장을 만들어 항공기가 부착된 캐리지를 앞으로 밀어냅니다.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힘은 거의 환상적일 정도로 강력합니다. 제럴드 알 포드함에 탑재된 캐터펄트는 45톤짜리 항공기를 90m 구간에서 시속 240km, 즉 130노트까지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샤를드 고람의 증기 캐터펄트와 비슷한 성능을 내며 20톤 더 무거운 기체도 가속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리브르함의 이 에메얼도 같은 성능이 예상됩니다. 4개 구획으로 구성됩니다. 선형 유도 모터가 자기장을 생성하지만 이 시스템의 핵심은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렇게 강한 자기장을 만들려면 모터는 함선의 전원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시스템은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최대 484메가줄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수치인지 감을 잡으려면 그건 대략 TNT 115kg, 즉 253파운드를 폭발시켰을 때 나오는 에너지와 맞먹는 양입니다. 이처럼 높은 에너지 요구에서 문제는 에너지 생성입니다. 이멀스는 45초간 선박에서 전력을 받아 4개 로터에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전 로터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방식은 전문적으로는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이라고 불리며 에너지 보존의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로터는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고속으로 회전하며 에너지가 시스템을 떠나야 할 때는 회전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와 비슷한 시스템은 풍력 터빈, 모터 스포츠, 나사 우주선 에너지 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됐습니다. 이멀스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전력 변환 하위 시스템으로 컨버터를 이용해 모터에 점점 더 높은 전압을 공급합니다. 마지막 구성 요소는 이멀스를 증기 캐터펄트보다 우수하게 만드는 제어 콘솔입니다. 증기 캐터펄트와 달리 조작자들은 필요에 따라 캐리지와 연결된 항공기를 더 강하게 또는 약하게 가속할 수 있습니다. 견인력도 초기 움직임부터 발사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며 이는 힘의 주파수가 변하는 증기 캐터펄트와는 다릅니다. 이로 인해 기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도 최소화됩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두 시스템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이멀스는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전기 추진 함정에 적합해 프랑스와 미국이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기체 스트레스를 줄이며 더 정밀하게 항공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 드론부터 대형 항공기까지 다양한 기체를 발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은 증기식 캐터펄트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군대는 효율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증기식 캐터펄트는 증기로 생성된 힘을 캐리지에 전달하는 데 매우 비효율적이며 효율이 약 5%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멀스는 약 95%의 효율을 자랑합니다. 이멀스가 증기식 캐터펄트보다 뒤처지는 유일한 측면은 신뢰성입니다. 현재 제럴드 알 포드함의 이멀스는 작전 임무 실패 전까지 400-600대의 항공기를 발사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펜타곤은 4166회의 발사 주기당 한 번의 오류율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멀스는 아직 그 정도의 신뢰성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으며 프랑스 리브르함에 탑재된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엔지니어들이 성능을 개선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새 프랑스 슈퍼 항공모함엔 이몰스 시스템 3개가 탑재돼 하나 고장나도 2개는 작동합니다. 프랑스 리브르에 설치된 착륙 시스템인 첨단 착함 정지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AAG 역시 새로운 발명품으로 이몰스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개발되었으며 F-35와 같은 신형 미국 항공모함의 중형 항공기뿐만 아니라 UAV와 같은 경량 항공기도 회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어레스터 기어는 유아 피스톤에 연결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항공기가 항공모함에 착륙할 때 저항을 제공합니다. 증기 캐터펄트처럼 이 시스템도 모든 착륙 항공기에 적용되는 일괄 솔루션이었으며 유지보수가 많고 경량 항공기에는 영역이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하지만 AAG는 디지털 제어 시스템으로 다양한 항공기가 착륙 시 필요한 저항을 정확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력 터빈은 착륙 항공기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제어 시스템과 결합해 더 다양한 항공기의 착륙을 가능하게 합니다. 착륙 시스템 역시 발사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AAG도 처음에는 신뢰성이 떨어져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실패가 너무 많아 승인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수정되고 개선되어 현재는 다양한 다목적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과 군사 판매 계약으로 제너럴 아토믹스의 AAG와 EMA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리브르함에 탑재될 새로운 착륙 발사 시스템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들의 목적은 새로운 항공모함의 항공기 발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작전 속도를 높이며 더 많은 출격을 가능하게 하여 장시간 고강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에서 프랑스 리브르함은 다소 라팔 전투기, 최대 30대 노스롭 그루먼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조기 경보 통제기, 최대 세대 헬리콥터, 최대 6대 미확인 수의 무인 항공기를 포함해 40대 이상 항공기를 운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소 라팔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메가 프로젝트에서 이미 심층적으로 다룬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는 유럽에서 가장 뛰어나고 신뢰받는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 리브르의 경납고에 배치될 예정인 정확한 기종은 F5 표준의 애명 변형입니다. F5 표준은 프랑스 전투기의 5세대 버전으로 더 강력한 엔진, 극초음속 핵미사일 탑재 능력, 향상된 레이더 시스템, 더 나은 생존성, 그리고 무인 전투기 또는 로열 윙맨과 함께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M형 변형은 함재기 버전으로 사출기 이륙 보조 장치가 추가된 모델입니다. 현재 프랑스의 라팔 플랫폼 계획은 최소한 2040년까지 어느 정도 사용한다는 것이며 다양한 전투기 변형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들이 프랑스 리브르함에서 오래 운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새로운 슈퍼캐리어는 미래 전투 항공 체계인 FCAS로 알려진 유럽 다목적 전투기를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FCAS는 프랑스 리브르함의 가장 큰 비밀 무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항공모함이 운용할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사실 항공모함 자체가 이 새로운 전투 체계를 수용하도록 건조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5톤 라팔보다 훨씬 무겁고 저장, 정비에 더 큰 시설이 필요합니다. FCAS는 항공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새로운 유럽 전투기와 그 전투기가 조종하는 드론 군집으로 구성됩니다. 드론들도 다른 항공기처럼 저장되어야 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스페인, 독일과 협력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투기 자체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시험 비행은 2027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프로젝트는 2040년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드론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새로운 전투기는 단독으로 작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공모함이 함대를 지휘하듯 이 전투기는 드론 군단을 지휘하게 됩니다. 드론과 전투기는 전투 클라우드에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드론의 존재는 조종사의 전장 상황 인식과 추적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드론과 충성스러운 윙맨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메가 프로젝트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숙제가 많으시겠네요. 에어쇼에서 본 몇몇 모형을 보면 드론은 전투기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리브르에게 전자기 캐터펄트가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장치는 소형 경비행기를 안전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패턴을 알아챘을 수 있겠네요. 프랑스 리브르는 기술이 완벽하지 않지만 해군이 앞으로 제대로 작동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원자력 추진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방법론이 AAG와 EMA에도 적용되었고 이제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항공기인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해군이 기술 발전이 주권 유지의 핵심임을 믿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프랑스 리브르는 샤를 드골을 단순히 대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후반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진 해군 건축의 최전선에 서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이 프랑스 리브르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긴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공격 및 방어 무기는 절대 아닙니다. 탄약 저장구는 항공기가 7일간 전투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항공모함은 미사일과 근접 방어 무기에도 의존합니다. 수직 발사 시스템 VLS 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모든 보고에 따르면 샤를드고람의 VLS 튜브보다 많을 것입니다.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항공모함도 주로 아스터 미사일 계열의 공격과 방어를 의존할 것이며 향후 레이저로 알려진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설치할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프랑스 리브르함은 샤를드고람에 비해 손쉬운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항공모함은 더 많은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고 더 적은 노력으로 항공기를 지원하며 항공기를 더 빠르게 발진시켜 전투 지역에 도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들고 항공모함 자체도 현재 운용 중인 항공모함보다 유지보수와 정비 시간이 적게 필요합니다. 두 항공모함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고려할 때 제럴드 R 포드함과의 비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 해군의 괴물은 더 강력한 힘을 과시하지만 프랑스의 목표는 결코 세계 반대편까지 항해해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는 20세기의 식민지화에 대한 야망을 버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럽 외부에 남아있는 13개의 식민지와 자국 주변에 집중해왔습니다. 팡 항공모함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중해와 그 외 인근 해역에서 보낼 것이며 유럽에서 가장 큰 군함으로서 힘을 과시하기보다는 자율성과 주권을 지키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 해군의 더 큰 움직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프랑스 해군은 현재 대대적으로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지정학 분석가들은 100억 유로 항공모함을 허영심 프로젝트로 보며 프랑스가 미국의 위협에 휘둘릴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여주려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에는 어느 정도 사실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두 번의 임기 동안 미국이 유럽 국가들의 방위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해왔고 이것이 유럽 전역에서 자국 방위산업 생산이 대폭 증가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이 움직임의 선두주자였습니다. 프랑스 해군도 미국과 유럽 관계가 냉각되기 전부터 개편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 세대 원자력 항공모함, 탄도미사일 및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교체하고 기존 함대 현대화와 고강도 전쟁 대비에 중점을 둡니다. PAG는 이 프로젝트들 중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1,400만 유로 규모의 타당성 조사는 2018년부터 시작됐으나 항공모함만으로 해군이 완성되진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랑스는 차세대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개발 중이며 모두 원자력으로 구동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샤를드골에서 얻은 원자력 경험과 앞으로 새로운 항공모함 개발을 통해 얻게 될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잠수함들은 앙빅 11급이라고 불리며 16기의 핵미사일과 함께 대함미사일 어뢰로 무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잠수함 함대인 트리옹판급은 1997년부터 운용되어 왔으며 2035년에 퇴역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리브르처럼 이 잠수함들도 장기간 사용하도록 건조되며 2080년이나 2090년까지 운용될 전망입니다. 슈프렌급 잠수함은 총 6척으로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3척은 이미 운용 중이고 나머지 3척도 곧 도입됩니다. 이 모든 잠수함은 원자로로 구동되며 어뢰, 지상 공격 미사일, 대함 미사일, 그리고 수중 기류를 이용해 지역 방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아모랄 노라급 신형 프리기탐 5척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이 함정들은 미사일 드론 요격과 대잠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기탐 중 한 척은 조달 계약의 일환으로 그리스에 판매되었으며 2026년 초 이란 전쟁이 시작될 때 이란 드론에 대비해 키프로스에 파견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해역 순찰을 위한 또 다른 유럽 공동 프로젝트인 유럽 순찰 코르벳함 도입도 계획 중입니다. 이 역할에서 EPC는 2027년부터 취역하기 시작해 노후화된 프랑스 해군의 장거리 순찰정을 대체할 10척의 원해 초계함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 함정들은 프랑스의 영해를 보호하고 잠수함을 호위하는 등 해상 순찰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또한 현재 샤를드골 항공모함에서 공중 조기 경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EEC 호크아이에서 EE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 항공기는 프랑스 리브르함에서 운용됩니다. 그리고 이 항공기는 프리기탐이나 항공모함과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으며 프랑스 해군의 일종의 전방 관측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 해군은 2023년에 성공적으로 시험된 헬머 피레이저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와 함께 다양한 신형 함대공, 함대지, 대함 미사일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결국 2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프랑스 해군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전 선수들의 상당수가 더 좋고 새로운 선수들로 교체될 것이고 그 선발 라인업을 완성할 마지막 스타는 프랑스 리브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단순화해서 말하듯이 샤를 드골의 더 크고 더 나은 버전만은 아닙니다. 전임 한정과 달리 프랑스 리브르는 다른 글로벌 강대국들을 따라잡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 리브르는 프랑스 해군의 최상위권 차세대 해상 전투체계 전환을 이끌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급속한 발전 시대에 기술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